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은 기름이 땅속에 묻혀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나라 주유소에는 지금 기름이 없습니다. 돈으로는 물건을 못 사서 금부치를 저울에 달아 거래하고 국민 평균 체중이 11kg이나 빠졌다는 믿기 힘든 통계까지 나왔거든요. 전 세계 살인율 1위,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 나라. 한때 세계 GDP 4위까지 올라갔던 부자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오늘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는지 그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하면 대부분 석유 부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석유 생산량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매장량으로 따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압도적 1위고 2위인 사우디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개발했으면 수백 년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인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는 사실상 휴지조각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10%에서 20%만 넘어도 경제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한때 6만 %까지 치솟았습니다. 짐바브웨의 1조 달러짜리 지폐가 유명한데 베네수엘라도 그 수준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인플레가 200%에서 1000% 수준일 때는 돈을 저울에 달아서 거래했거든요. 워낙 지폐가 많이 필요하니까 무게로 계산한 건데 6만 %를 넘어가니까 저울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부치를 들고 다니면서 약이나 식료품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볼리바르라는 화폐 이름이 베네수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의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미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님 같은 위치랄까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처럼 남미 전체의 독립을 이끈 영웅인데 정작 그 이름을 딴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됐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시몬 볼리바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은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는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예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남미를 탐험하다가 지금의 베네수엘라 지역에 갔거든요. 이 사람 고향이 이탈리아 베니스였는데 대서양을 끼고 작은 강들이 많은 이 지역을 보고 감탄한 겁니다. 내 고향 베니스랑 정말 비슷한데 조금 작다는 뜻이 스페인어로 엘라거든요. 베네치아에 엘라를 붙여서 베네수엘라, 작은 베니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시몬 볼리바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남미 전체가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볼리바르는 크리오요라고 불리는 계층이었어요. 스페인 혈통이지만 남미에서 태어난 백인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집안이 꽤 유복했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흑인노예 유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흑인노예 해방운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유럽을 여행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본국이라고 알고 있던 스페인이 생각보다 극악무도한 나라였고 마침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때 볼리바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스페인이 혼란에 빠진 이 틈을 타서 남미 식민지들을 독립시키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나라로 독립시키려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미국이라는 훌륭한 예시가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연방을 이룬 미합 중국처럼 남미도 여러 나라가 모여서 연방을 만들자는 원대한 꿈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게 그란 콜롬비아, 위대한 콜롬비아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합친 나라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은 거의 빈 땅에 새로 주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남미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지방 유지들이 자기 영역을 다스려온 곳이었고 안데스 산맥에 아마존 정글까지 있어서 회의 한번 하려면 정글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억지로 세 나라를 합쳐놨더니 서로 왜 너희가 대표냐며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란 콜롬비아는 분열돼서 지금의 세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도 볼리바르는 남미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공항 이름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고 화폐 이름도 볼리바르예요. 더 재밌는 건 볼리바르가 페루 근처에 있는 내륙 국가도 하나 독립시켜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고마워서 나라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라고 지었거든요. 볼리바르는 47세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 옷이 딱 3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미 독립을 위해 싸운 검소한 영웅이었던 거죠. 자, 이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됐다가 망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란 콜롬비아에서 분리된 후 베네수엘라는 끊임없는 내전과 쿠데타로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19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못 사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해안가에서 유전이 터진 겁니다. 이게 중동보다 먼저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으로 유전 개발에 들어간 게 1930년대니까 베네수엘라가 석유 사업에서는 선발주자였던 거죠. 갑자기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부자 나라로 탈바꿈했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뭘 하고 있냐면 네옴시티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석유 외의 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언젠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걱정 때문인데 당시 베네수엘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매장량이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기름에 올인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는 중진류라서 정제 기술이 많이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 정유 회사들을 유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요. 세금 안 내도 되고 개발한 다음에 일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는 식이었거든요. 외국 기업들이 몰려들었고 베네수엘라도 캐시가 들어오니까 나쁠 게 없었죠. 그러다가 1940년대에 5대5로 나누자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외국 기업들도 50%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다른 산업을 전혀 안 키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덜란드병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네덜란드가 1959년에 북해에서 천연가스 유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했거든요. 그랬더니 달러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폭등해버린 겁니다.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면 국내에서 만든 공산품을 외국에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출할 바에는 차라리 수입하자는 분위기가 되면서 제조업이 다 무너져버린 현상을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릅니다. 베네수엘라도 똑같았어요. 달러가 마구 들어오니까 볼리바르 가치가 폭등하고 공산품 만드는 회사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도 오일머니가 들어오니까 한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정부에서 복지 지원금도 주고 기름값도 거의 공짜로 해주고 식품 살 때도 보조금을 줬거든요. 국민들은 이 혜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제 유가라는 건 베네수엘라 정부가 컨트롤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깜찍한 생각을 합니다. 196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5나라가 모여서 석유 수출국 기구, 바로 오펙을 만든 겁니다. 국제 유가를 우리가 컨트롤하자는 취지였죠. 오펙 결성 전인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GDP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남미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부자 나라 4위였어요. 그러다가 1973년에 모키푸르 전쟁이 터집니다. 유대교의 안식일인 욤키푸르에 이집트와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한 건데 오펙 회원국들이 이스라엘 편드는 서방 국가들을 응징하겠다며 석유 생산량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유가가 폭등했고 베네수엘라는 또 한 번 대박이 난 겁니다. 근데 석유 생산하는 나라가 오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가 폭등하니까 특히 소련이 기름값 비쌀 때 돈 벌자며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렸습니다. 비오펙 국가들도 마구 기름을 팔기 시작하니까 유가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건 유가의 정상화였는데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죠. 석유 외에 다른 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정부가 줬던 보조금을 끊고 기름값을 올리려고 했는데 한번 받던 걸 뺏기면 사람들이 엄청 화나잖아요. 1988년에서 89년 사이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베네수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1992년에 젊은 장교였던 차베스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해요. 근데 잡혀갈 때 방송사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전국 방송에 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정권은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다. 내 부하들은 죄가 없으니 잡아가려면 나만 잡아가라. 이 한마디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차베스가 영웅으로 떠올랐거든요. 결국 국가 반역죄로 징역을 살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석방됩니다. 1998년에 정식으로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차베스가 내건 공약은 석유 팔아서 번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집과 땅도 나눠주고 무상 교육에 무상 의료, 저소득층 보조금까지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빈곤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걷어서 해야 하는데 차베스는 계속 기름돈에 의존했습니다. 기름을 못 팔게 되면 복지가 다 날아가는 구조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민간 석유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숙련된 외국 기술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 측근들을 앉혀버린 겁니다. 석유 정제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산업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부정부패도 심해졌고요. 차베스는 트위터 정치의 원조라고도 불립니다. 2010년에 트위터가 막 나왔을 때 굉장히 잘 활용했거든요. 정책 발표 같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 졸려 여행 왔다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눈물 고인 셀카도 올리고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인간적이다 싶어서 국민적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사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2013년에 암투병 끝에 사망했어요. 차베스 이후 정권을 물려받은 게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입니다. 마두로가 정권을 잡자마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요.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문제는 이때 이미 미국과 척을 지기 시작하면서 석유 산업에 제재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팔아야 복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두로가 선택한 건 최악의 수였어요.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면 처음에는 돈이 많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통화가 팽창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더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마두로 정권 때 6만% 인플레가 터진 거예요.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국민 80에서 90%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예까지 나왔습니다.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서 자동으로 살이 빠진다는 비극적인 우스갯소리죠. 최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리아 마차도라는 인물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파 야당 지도자라서 미국 공화당과 친분이 깊어요. 아버지가 베네수엘라 최대 철강 회사 회장이었는데 차베스가 국유화 시켜버린 회사거든요. 그래서 차베스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적도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외국 군대가 들어와도 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외세 개입을 촉구한 인물에게 평화상을 주는 게 맞냐는 논란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본토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남미를 자기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미 정권이 앞마당에 들어서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쿠바도 그래서 그렇게 견제했던 거고 차베스부터 시작된 반미 노선을 이어받은 마두로 정권은 더 눈엣 가시였던 거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가 마약 카르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산 사람들도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뿌리가 남미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마약을 정말 싫어하는 것도 베네수엘라를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